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인데요. 그동안 양측의 갈등이 신구 권력 대결로 비춰지면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번 회동이 꼬인 전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됐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수희 당협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신구 권력 대결로 비춰졌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드디어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났는데 두 사람의 만남은 2020년 6월 이후 21개월여 만이었습니다. 당초에 뭐 어떤 주제를 놓고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격식 없이 좀 허심탄회하게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이 나와서 2시간 36분의 회동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496억 원. 그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뭐 국무회의 상정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관심이었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네. 감사위원의 그 인선에 대한 문제였는데 감사위원 인선 문제는 이미 며칠 전에 최재하 지금 감사원장이 나는 제청 안 하겠다는 취지였잖아요. 이게 감사위원을 임명을 하려면 감사원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현 감사원장이 이거는 신구 권력의 합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는 지금에서 나는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제청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감사위원 인선은 그렇게 해결이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어제 아예 거론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당선인 측에서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의제로 삼지 않겠다라는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라는데 저는 방점을 면밀히에 두고 있습니다. 면밀히요? 면밀히. 이 얘기는 지금 그 당선자 측에서 낸 496억에 대해서 이 정도로 괜찮은 건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주 원론적인 협조 답변이라 이것이 정말 도와주겠다는 건지 이전이 가능하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다라고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전했는데 글쎄요. 어쨌든 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게 또 윤석열 당선인이었고 그리고 그때와 지금이 상당히 또 자리가 좀 달라지는 국면에서 21개월 만에 어쨌든 회동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회동에 대해서 이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이 회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감사위원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의 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동이 한 차례 이제 약속이 됐다가 취소가 됐던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소되기 전에는 회동이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이 만남을 평가하는데 문제랄까요? 여러 가지 평가 속에서는 또 성과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그런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 뭐 다른 나라 정상들 만나는 것처럼 협정문 놓고 이제 사인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분이 어쨌든 만나는 거에 어쨌든 의미를 두고 만났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좀 여러 가지로 이 지금 정권하고 당선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네. 두 분은 어쨌든 전임자 후임자 관계로 만나서 서로 이제 예의를 주고받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들로 필요했다고 보는데 네. 그동안 불필요하게 이 일정들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다소 늦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두 분이 대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이 대화가 앞으로는 좀 이 기존의 어떤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오늘부터는 뭔가 좀 협조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소통을 하는. 그렇죠. 이런 예. 계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네. 어쨌든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로 예상했던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론이 안 된 것은 저는 좀 이전까지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는 사실 두 분이 만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는데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은 얘기하겠다, 요구하겠다라고 몇 차례나 밝힌 적이 맞아요. 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기를 다 채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시점인가는 사면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모습은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는 모습이 가장 깔끔한 것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거론되지 않은 것은 결국 그 이전에 네. 이제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예를 들면 사면 거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되 이제 민주당 측 인사,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인사들도 같이 사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를 문재인 대통령이 느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안하기도 모호해졌고 수용하기도 모호해진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거론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갈등 상황들이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과도 좀 못 내게 만든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좀 아쉬움도 있는 뭐 그런 회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쉬움도 남겨주셨지만 어쨌든 가장 늦게 이루어진 대선 이후에 이제 가장 늦게 이루어진 회동이기도 했고 가장 오래 진행된 또 회동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동안의 뭐 불안 이런 시선들을 좀 거둘 수 있는 그래도 기회가 됐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그 중간에는 뭐 김부겸 국무총리가 좀 좋은 역할을 했다라는 뭐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좋은 역할을 하셨는지는 네.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회동이 성사되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네네. 사적인 만남이 또 가졌던 걸로 뭐 지금 그랬다고 언론 통해서 그러더라고요, 확인되고 비공개로. 있고요. 늦었지만 그래도 그 당선자와 그 현직 대통령이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들께서는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그나마 좀 편안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분이지만 그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석자가 없이 허심탄회하게 처음에는 얘기하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그 그림이 더 좋았지 않았었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제라는 것이 왔다 갔다 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배석자를 1인씩 동반해서 만났던 부분에 네. 대해서는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돼서 의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실무진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배석자를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실무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좀 배석자를 준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거론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에서는 국민의 어떤 찬성도, 국민의 공감대가 지금 현재 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그러니까 국민이 바라보는 범죄 사실이라든지 그 혐의 문제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 얘기를 먼저 꺼내고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용산 군사기지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였었는데요. 네. 이거를 제가 문제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네. 현재 이것이 논쟁거리이거나 이것이 좀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청와대는 처음부터 협조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협조라는 것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발목 잡은 것이 아니고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 예산이 496억 원이죠. 네.
이것이 그러면 그 청와대 집무실만 정말 사무실만 이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럼 국방부라든지 합참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그 벙커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시설을 설비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도 이것이 환경 오염 문제, 정화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미군과의 이것을 협력해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 언론에서 굴욕적인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급하게 이전하다 보면은 환경 정화 비용을 대해서 우리나라가 급하게 전부 다 그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우리나라가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도 놓여 있다. 그리고 그 공원이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것이 아무리 빨라도 2032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성되기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근차근 조금이나마 좀 차근차근 국민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앞서 이수희 당협위원장께서는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면밀히에 굉장히 방점을 좀 두셨는데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건 그런 것 같아요. 5월 10일 날 새 정부 임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국무회의가 매주 오늘 또 열린다고 하는데 매주 화요일 열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소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예,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면밀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5월 9일 땡 하면 그 용산에서 집무를 할 수 있게 가능할까? 예. 그렇죠. 어쩌면 어설픈 상황에서 통이동보다는 그래도 국방부 건물에서 갖춰진 대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게 더 나을 수는 있죠. 통이동보다는. 네네. 그런데 청와대는 안 이거는 들어가겠다고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몇 번이나 강조를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의지가 워낙 강하고 그리고 어제 회동에서도 집무실을 이전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또 밝혔다고 해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2번이나 이 공약을 냈었죠. 탈청와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반발 양보한 듯한 아니면 이제 동의한 듯한 네. 모양을 취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당선자 측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거는 좀 어렵지 어려울 않겠느냐. 것이다. 예, 저는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안보 말씀을 하시면서 책임이라는 얘기를 또 네. 했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현 정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책임이라는 게 나왔을 때 소극적으로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책임 소재를 말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탈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저는 이건 백년지대계 굉장히 그런 앞을 내다보는 그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책임 소재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책임을 진다고 하면은 현 당선자가 더 크게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지금 2달 뭐 채 안 남았지만 앞으로 당선자는 5년 동안 네.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본다고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진의 선에서 496억 당선자가 낸 이 예산안만큼은 네. 좀 크게 양보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청와대 어제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어쨌든 집무실 이전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하는 거 봐서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은 차기 정부가 져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미 부여 이 부분도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매번 이제 대통령들이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청와대 구조를 뭐 바꾼다든지 또는 네네.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뭐 집무실을 옮긴다든지 이런 공약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당선인이 의지가 강해가지고 용산으로 이제 집무실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 그거는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이제 공약을 했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공약을 지킬 것이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그 원래 했던 공약에 가까운 형태로 이제 추진을 할 것이냐는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을 하고 나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네. 그건 이제 그만큼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이제 그 지금 인수위라든가 또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몫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쭉 말씀하신 이제 496억 원의 이전 비용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또 성실하게 심의하고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이 예산을 처리함으로써 이후에 벌어질 이전 과정에 혹시라도 현 정권이 5월 9일까지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데 현 정권의 업무에 지장은 없겠는가? 이것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성실히 따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청와대는 이런 입장을 계속 이제 피력을 해왔기 때문에 어제 회동에서 특별히 뭐 청와대 입장이 변동되거나 이런 건 또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거론하고 있는 건데 다만 윤석열 당선인 측의 그런 추가적인 고려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496억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국무회에서 승인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냐? 지금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일단 용산의 국방부를 이전하는 문제,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 이제 그렇게 추계가 되는 것이고 이후에 이와 연관돼서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로 남아 있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것은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라는 정도인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합참을 지금 자리에 계속 놓는 것인지 아니면 수방사로 이전하는 것인지 이것도 수방사로 이전할 수 있다라는 정도이지 명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확정한 건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이제 관사를 새로 짓는 것인지 한남동 공간에서 이제 이 새로운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공원 조성과 관련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여러모로 어려운 것 같지만 496억 원 이상의 이걸 이제 처리하는 것 이상의 계획들은 어쨌든 간에 가닥이 잡혀야 되고 그걸 토대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이번 정부가 협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얼개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전하는 것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496억을 처리해라. 이건 좀 무리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5월 10일 딱 이제 자정이 지나고 나서 청와대를 정말 이렇게 개방하는 것이 가능하냐. 제가 볼 때는 지금 496억 원이 당장 통과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또 불가능한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뭐 통이동에서 이제 근무를 하든 아니면 일단 뭐 국방부에서 가능한 자리를 찾든 간에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은 상당 기간 동안의 취임 이후에도 청와대에 있는 일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청와대에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거나 이렇게 제한을 둘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임기 내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용산 이전을 완료하고 거기서 이후에도 이제 이 직무가 가능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을 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약을 지키는 굉장히 이제 가능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방점을 두고 너무 무리하게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점들을 두고 서로 절충을 하면 충분히 또 이게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합리적으로 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집무실 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 중 하나는 아마 추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좀 이어지고 있고 확진자가 연일 뭐 수십몇 명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정부의 어떤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두고도 아마 국민들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데 글쎄요. 어제 일단 회동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더라고요. 나오진 않고 이제 실무 라인 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나 또 이철희 정무수석에서 이제 실무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거를 지원하고 또 앞으로 진척을 시켜 나가겠다라는 게 어제 얘기였는데 글쎄요.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게 조율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추경으로 인해서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 당선자의 긍정 평가율이 현재 임기 말에 있는 대통령보다 0.7%가 모자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 자체가 그 자영업자 100% 그러니까 그 1,000만 원 그 보상을 손실 보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선거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고 아마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 가장 호감도가 좋았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선이 되자마자 초창기 때 나왔던 얘기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50조 원을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한결같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을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출 구조 조정을 좀 필요로 한다. 그런데 지출 구조 조정으로 50조 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해도 10조 원 정도 가량은 가능하겠지만 50조 원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기다렸던 부분이었을 텐데 이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고 당선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 과제 자체를 청와대를 집무실을 이전하는 부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백년지대계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 다 공감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백년지대계라는 부분을 이렇게 급하게 몇 달 만에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진짜 맞을까? 이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되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비판점에 대해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496억 원을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9월 10일부터 당장 국방부에서 이것을 그러면 진행이 가능하냐. 이 업무적인 부분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의 공감대입니다. 공감대에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은 결국 다시 어떻게 말씀드렸던 되는지를 부분은 네. 추경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한결같이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네네. 부분 얘기를 했었고요. 국민의힘 쪽이나 윤석열 당선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그러니까 기재부겠죠. 압박을 하든지 아니면 조율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든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거든요. 사실 그동안 뭐 추경이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근데 그동안 많이 국민들이 답답해했던 부분은 추경을 통한 지원의 규모와 또 그 받는 수혜가 되게 적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추경이 되기까지 혹은 지원이 되기까지 굉장히 정치권에서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나는 너무 급한데 계속 정치권이 싸우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했던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나라에서는 재정 부담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돈이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빚으로 국가 채무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출 구조를 좀 조정을 해서 애초에 쓸 돈이었던 것에 네. 방향을 틀어서 소상공인 지원으로 하면은 그러면 재정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 재정 국가 빚을 줄이는 국채 발행을 줄이는 상황으로 하겠다가 이제 윤 당선자의 방안이었습니다. 네. 그때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 그러니까 실제 난 손해에서 최대한 가깝게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그 차이가 없어요. 의견이 차이가 없어요. 다만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하느냐에 방법에 있어서 대한, 네. 거기서 지출 구조를 조정하자고 하는데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지출 구조 조정으로 나올 수 있는 규모는 지금 한 50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추경으로, 지원 금액을 거기에는 모자란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측의 의견인 거고 또 이제 국민의힘은 의견이 다르면서 또 하나는 이제 하여간 국채 발행이 저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국채가 없이 이게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 가능할까라는 빚을 안 내고 하긴 좀 어렵다라는 예,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또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지방선거가 이제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거는 그 여야가 뒤집혀져서 바뀌어서 네네. 공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당도 이것을 계속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에서는 저는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네. 예. 언제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는지가 아마 좀 관전 포인트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분들 또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이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주요하게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언제쯤 어떤 식으로 또 말씀하신 대로 좀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계속 화두에는 있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나가는 게 계속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매번 추경 얘기를 하면은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피로도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합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것 같지만 또 이게 일종의 삼각 갈등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달라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사실상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재정을 많이 이제 쓰면서 이미 국가 부채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부담이 커진 상황이고 이미. 그리고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관련돼서는 당연히 이제 뭐 지금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래도 좀 어떤 좀 마지막 관문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리두기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 경기가 이제 좀 살아나는 부분도 있을 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도 이제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정부랑 정치권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또 지금 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우려하는 상황에서 돈을 또 푸는 게 거시경제적으로 용납이 되는 거냐 이 의문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이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도 사실은 최대 잡아봐야 한 10조 원 정도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추경을 합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국채 발행을 말씀하시지만 국채 발행을 할 경우도 지금 어쨌든 또 금리 인상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세계적으로. 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이전에도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야가 합심해가지고 동일한 안에 그러면 어떤 정도의 합의를 이루고 그 합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를 설득한다든지 압력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방향으로 정치적인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느냐? 아닙니다. 서로 또 서로의 어떤 그러한 이제 추경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또 싸우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박홍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이 나고 기획재정부랑 사실상 한 편인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 한도로 추경의 총액을 묶으려는 거 아니냐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서로의 이제 갈등 상황이라고 하면 서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안 되는 조건들 때문에 결국 추경 편성은 안 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러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 추경 편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사실 그동안 추경을 보면 정부가 늘 반대해 오는 구조였어요. 그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 이유로 지나치게 빚내선 안 된다. 적자 부채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걸 이제 국회에서 논쟁을 벌이다가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이제 추경을 하자라고 이제 압박을 해서 하는 형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정부를 좀 설득하겠다, 압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다시 재현이 될 것인가를 두고도 전망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을 국민들과 소상공인이 만약에 보신다면은 언론에 노출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만 보면은 상당히 지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네 그렇죠. 우선은 민주당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민주당이 반대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솔직히 민주당이 반대한 적이 저도 이제 대변인으로서 지금 계속 지시를 해보면 반대한 적이 없거든요. 추경해야 된다 이 얘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대선 기간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1,000만 원씩 지원한다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공에 대해서는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였죠. 후보 몫으로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50조 원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1,000만 원씩 지원은 다 갔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출 구조 조정도 최대한 하되 부족하면은 추경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게서는 50조 원을 지출 구조 조정으로만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걸 다 해도 10조 원밖에 마련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도 40조 원이 모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지출 구조 조정을 더 해서 10조 이상 더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은 마련할 걸 마련을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려운 국민들의 앞길 살날을 좀 더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여야의 한 목소리인데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말은 다르지 않지만 지금 국민의힘에는 이 부분에서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출구조정으로 다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을 안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좀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을 하자. 이렇게 말만 얘기한다면은 이 부분은 어려울 것이 없는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원은 하겠다고 한다면서 말장난만 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윤석열 당선자께서 지출 구조 조정하고 필요한 거 추경으로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앞서 이수희 당협위원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보충을 할 만한 다른 요인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지 이게 지금 않나 생각이 드네요. 5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여야가 지금 바뀌는데 그렇죠. 네. 지금 현재에서는 또 당선자 신분이 있고 있기 때문에 또 여야가 어정쩡하게 또 공수가 지금 바뀌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전에 조금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였었어요. 지출 구조 조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또 하나는 또 민주당에서 지금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얘기한 이 10조는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액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그거는 산출해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돈이 맞다, 금액이 맞다 아니다 다투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행히도 여야가 지방선거를 그 목적이 뭐든 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예요. 서로 의견을 달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들이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5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아예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민주당의 협조가 훨씬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72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될 것이 거대 야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협조는 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지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또 합의를 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라는 의혹으로 볼 수 있는데요. 2019년이었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지 한 3년여 만에 지금 압수수색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검찰이 코드 맞추기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이제 마무리되고 새 정부로 바뀌는 시점에 이제 와서 3년이 지난 시점에 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냐라는 뭐 의구심 어린 시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런 주장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어쨌든 이제 거의 3년간 묵혀놨던 그런 사건이고 새로운 증거나 뭐 새로운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나온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이제 압수수색을 전면적으로 하고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의 설명은 또 이제 다른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이제 좀 고발했기 때문에 그 고발 사건에 대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거는 일단은 이제 거의 이제 법리 구조가 동일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것이 이제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를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다. 그렇죠. 다시 이제 그 수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그건 설명하고 검찰에 있는데. 놀린 거죠 지금. 그렇죠. 그 검찰의 논리도 100% 그러면 뭐 맞는 거냐? 사실 그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똑같은 법리 구조에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좀 묵혀놨다가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 시점에 대해서는 결국 그래서 이 정권이 뭐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다만 이게 그런 가치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수사를 못하게 하다가 그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냐 그러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수사였는데 마지막이 되니까 뭔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하니 그 부분에서 코드를 맞추면서 뭔가 검찰 권력을 다시 뭐 강화해 가는 거냐 이런 평가의 지점들이 갈릴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또 어떤 이 정쟁의 한가운데로 이 얘기가 가서는 이게 상당히 이제 난감해지는 상황들이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애초에 본질이 뭐냐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정치권이 좀 합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애초에 이제 이 블랙리스트라는 이름 자체는 원래는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 이름이
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네네. 붙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맥락이라는 게 뭐냐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문학계에서 이제 활동하는 예를 들면 저처럼 방송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성향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 못 나오게 해라 이래가지고 저희 뭐 데스노트에 올리는 이름 그렇죠. 올리는 지원금을 거였죠. 지원을 해주지 네. 않거나 뭐 이런 사건이었던 거고 지금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의 경우에는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예를 들면 그중에 상당 부분은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막 낙하산 인사들이 가는 그런 자리를 정권이 바뀐 거에 따라서 막 이렇게 입맛에 밀어내고 맞춰서. 그렇죠. 다시 낙하산 인사 꽂고 이런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이제 법원에 가버린 그런 사건인 거거든요. 이게 법리적으로는 똑같은 사건일 수 있는데 이게 뭐 본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자면 다른 성격의 사건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결국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만약에 이게 환경부 블랙리스트하고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 사건이 다 이제 유죄인 걸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은 네. 윤석열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가지고 또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도출해야 될 긍정적인 생산적인 결론이라는 거는 이게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내로남불이냐 뭐 누가 잘못한 거냐 이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 산하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이제 공기업의 인사 원칙은 뭐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런 인사들을 해야 되냐는 거에 대해서 이 신고 권력 간의 어떤 나름대로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텐데 지금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의심만 하는 거잖아요.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고 이거를 정쟁화시키는 어떤 정치권의 의도를 의심하고 애초에 고발은 왜 했냐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모로 보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봐야 되는데 사실 과거를 좀 보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정부가 바뀌는 시점,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는 이 시점에 갑자기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또 암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의도는 아니라고 해도 오비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부 사퇴 압박을 받았다라는 그 의혹인 거고 네네. 3년 전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지금 3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그 해명에 대해서 환경부,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비슷한 법리 구조에 있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결과를 보고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도 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대선 결과 이전에 1월에 같이 발효할 수도 있습니다. 3년 전에 고발이 됐으면 이미 준비는 다 해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다는 부분이 솔직히 제가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는 걸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슷하다면 그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더 앞서서 3년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리고 지금 증거인멸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지금 이제 와서 3년이 지나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이 봤을 때도 검찰이 왜 이제 와서 그럼 증거가 지금 3년 동안 남아 있을까? 이런 의혹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이 이 하나를 놓고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단정지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럴 순간 수는 너무나 없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끔찍한 거는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이상하기는 하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혹, 이런 이상한 점에 대해서 완전히 떨치기 위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앞서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청와대가 이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된다 보십니까?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왜냐하면 답변을 했어요, 청와대가. 이게 애초에 그 고발된 게 청와대 특활비 쓰인 거하고 아니면은 영부인의 의전 비용을 공개해라였어요. 근데 청와대가 낸 답변에 특활비를 쓴 것은 없다라는 답변은 나왔어요. 그래서 공개할 게 없다고. 그러면은 의전 비용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전 비용에 대해서 무슨 국가 국익을 해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개인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의전 비용에서 쓴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 나라 돈으로 않습니까? 썼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세금으로 돈을 쓴 거면 저는 그거는 국민들이 납세 의무를 이행한 국민들이 당연히 공개해서 그 내용을 알아봐야 할 저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익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네.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옷이 어떻게 국익과 상통하는지 되는지. 이해가 안 네. 가고 그리고 이런 것은
촛불 집회, 그 촛불 혁명이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촛불로 인해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때 청와대에 이렇게 비공개, 소통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저는 새로운 모습을 문재인 정권은 보여줬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세금으로 산 것이라고 하면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개인 소유가 되면 안 되는 거고 세금으로 먹은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런 의상이라든가 이런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뭐 마지막 대통령이 나가시기 전에 뭐 어떤 기부 행사 하면서 이런 거는 경매로 내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거를 좋은 일에 쓴다고 하면은 다시 사회에 또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정보도 찾아야 된다. 공개되고 이런 것이 또 나중에 그렇게 또 사회 환원도 되는 거니까 좀 그런 것이 법이 없다면 미비한 것은 법으로 만들더라도 저는 이것은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5년간 김정숙 여사가 뭐 입은 공식 행사에서만 입은 옷이 뭐 정장만 한 230벌, 한복도 한 60벌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옷값만 해도 뭐 몇억 원이 4억 원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국민들은 이게 과연 국익과 연계가 돼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공개를 안 하는 것이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익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영부인이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는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이제 방문을 한다든가 국빈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자리도 어쨌든 동반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의 정상들도 어쨌든 부부 동반해가지고 행사에 참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러면 그러한 자리에 걸맞는 어떤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예를 들면 불가피하게 그러면 세금으로 쓴 것이다라고 할 때는 첫째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세금을 이제 지출한 거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둘째는 그 액수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이 지출이 이제 정당했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내역이라든가 이런 이제 근거를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공개했어야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반드시 어떤 청와대 특활비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영부인의 의상이라든가 의전 비용이 지출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이 어떤 항목을 써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게 합의가 돼 있으면은 뭐 이럴 일이 아닙니다. 뭐 정치권에서 뭐 이 옷을 뭐 어떻게 해라부터 시작해갖고 네티즌 수사자들이 다 출동해가지고 과연 옷이 몇 벌이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품이냐 아니냐를 지금 다 따지고 있는 건데 네네. 그게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사실은 좋을 대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영부인의 의전 비용이라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지출하는 거다라는 게 분명히 있으면 그러면 그 근거에 따라서 감시와 견제를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청와대의 대응이 전적으로 이게 잘 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둘째, 이게 그러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도덕성이라든가 김정숙 여사의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만 공방 벌이고 끝날 얘기냐 전 그렇지 않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비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논란이 없게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를 그 전범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뭐 논란은 되고 있어요. 일단 현재로서는. 뭐 언론에서 논란거리를 만들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영부인 의정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언론을 찾아봤을 때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가요? 네네, 이 부분에 영부인 의정 비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그러고 근데 왜 법원에 특활비, 항소를 했을까요? 말씀 주신 부분 예. 특활비, 그러니까 네. 특활비 부분입니다. 청와대 전체 특활비. 네. 그렇게 따진다면은 검찰의 특활비 147억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선자가 검찰총장에 있을 당시에 147억 원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공개하라고 나와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특활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이거는 청와대뿐만 아니고 네. 검찰 조직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검찰뿐만 아니고 특활비를 사용하는 정부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영부인 의정비용으로 이렇게 지금 아까 네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요, 지금 100여 벌의 옷이 지금 5년간 입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2017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론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알립니다라고 하면서 좀 알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 입었던 약간 고운 한복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던 한복 그 천이라고 합니다. 그 옷감을 물들여서 만들었던 것인 거고 또
홈쇼핑 같은 데서 구매를 해서 입은 자켓이 있습니다. 자켓을 소매를 똑같은 자켓인데 소매를 직접 수선해서 다른 행사 때는 다르게 입었던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방송에서도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블랙 자켓 같은 경우는 개인 옷이 아닙니다. 이건 샤넬에서 협찬받았던 옷이기 때문에 저게 지금까지 나왔던 의상 중에 가장 비싼 의상으로 나와 있는데 협찬받았던 옷인 거고요. 그리고 브로치도 조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모 제품의 모 명품 브랜드 뭐 2억 원짜리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2만 원대 영국 브랜드였던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것을 이렇게 왜 과도하게 하는지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청와대에 이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런 의존 비용이 왜 문제가 되느냐. 친인척 비리가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그 긍정평가도가 오히려 당선자보다 더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친인척 비리가 없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는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청와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상비나 의전 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또 공개를 할지도 주목이 되고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또 윤석열 당선인이 만났기 때문에 이후에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수희 위원장, 김민하 평론가, 이경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